We are so bound by time, by its order. 테드 창의 소설의 원작인 드니 빌레브 감독의 SF 영화 컨택트는 제가 개봉 당시에 극찬했었던 영화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번 달에 영화를 딱 하나만 볼 수 있다면 컨택트를 보라며 감히 단언했을 정도였고, 지금 돌이켜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만큼 인상적인 영화는 극히 드뭅니다. 그 바람에 몇몇 분들은 무슨 이런 영화를 재밌게 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셨었는데, 장장 3년도 더 지나서 많이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제가 왜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도 감탄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말을 포함한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테니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ut now I'm not so sure I believe in beginnings and endings.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한 루이스의 내레이션으로 문을 여는 컨택트는 아직 어린 딸을 불치병으로 잃은 탓에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곧장 외계인이 지구에 당도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전 세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것과 달리 루이스는 침착하기 이를 데 없는 와중에 정부에서는 웨버 대령을 보내 언어학자인 루이스에게 외계인의 언어를 번역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루이스에게도 하늘이 주신 기회였지만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번역하는 건 무리라고 하자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는 웨버 대령에게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Before you commit to him, ask him the Sanskrit word for war and its translation. 잠시 후 웨버 대령은 결국 다시 돌아와서 루이스를 데리고 외계인의 우주선이 있는 곳 중 하나로 향합니다. Gaveston. He says it means an argument. What do you say it means? A desire for more cows. 루이스는 자신과 함께 외계인과 대화하게 될 물리학자인 이안을 만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생과 이과생의 차이처럼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견해로 엇갈립니다. It's wrong. Well, the cornerstone of civilization isn't language and science. 지구에 온 외계인은 모두 12곳에 있었고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안과 루이스 같은 전문가들을 보내 외계인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초조한 루이스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쉘이라고 부르는 우주선에 진입하자마자 경이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보셨다시피 우주선 내부는 지구의 중력을 무시하는 공간이면서도 산소는 공급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태를 대비해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외계인은 필시 지구와 대기 환경이 다른 행성에서 온 종족인지 커다란 창으로 가로막힌 공간에서 나타나는데, Dr. Banks. You can start. 그렇게 외계인과의 첫 만남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루이스는 당황한 나머지 모든 걸 망쳤다고 자책했으나 웨버 대령은 전임자보다는 나았다면서 루이스와 이안에게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맡깁니다. 44 members of the St. Lawrence Pentecostal cult are feared dead after they set their compound ablaze. 한편 외계인의 출몰로 전 세계의 사람들 중 일부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는가 하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외계인을 공격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선동하는 작자까지 나타납니다. 놀랄 것도 없이 현실을 쏙 빼닮은 현상이죠. What if the smartest thing we could do right now would be to give them a show of force? 절치부심한 루이스는 외계인과의 두 번째 만남에 앞서 화이트보드를 준비합니다. 음성 언어 대신에 문자 같은 시각적인 언어를 통해 대화할 수 있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적중해 외계인도 7개의 다리 중 하나에서 기이한 문자를 뿜어냅니다. 루이스의 노력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으나 웨버 대령은 외계인에게 지구의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에 불만을 토합니다. 루이스는 캥거루에 얽힌 일화를 말해주며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절차라는 뜻을 전하지만 웨버 대령은 여전히 외계인을 경계합니다. Remember what happened to the Aborigines? A more advanced race nearly wiped them out. 루이스처럼 다른 나라들도 대화의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일부는 정보 공유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의 조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이 와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신의 임무에 열성을 다하던 루이스는 급기야 방호복까지 벗어던지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용케도 루이스의 진심이 통한 건지 이것을 계기로 외계인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급진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즈음부터 루이스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딸과의 기억이 간헐적으로 떠오르는 탓에 당혹과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An hour ago, China mobilized forces, and now Russia's following suit.
덩달아서 중국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걸 포착하면서 사태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정부는 더 이상 느긋하게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당장 지구에 온 목적을 물어보라는 지시에 따랐던 루이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을 듣게 됩니다. Offer weapon.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외계인이 정확한 단어를 구사했는지 또는 자신이 제대로 이해한 건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상가상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들마저 무기란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긴장이 한껏 고조됩니다. We have orders to do the same. Wait, these are our Colonel, allies. you can't shut us down. Put us on radio silence. Do it. 루이스와 이안은 위기를 해소하고자 황급하게 외계인을 만나러 가는데, 루이스가 외계인의 문자를 손수 구사하는 놀라운 순간에 또다시 딸과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울러 외계인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문자를 동시에 발산한 직후 갑자기 폭탄이 터집니다. 이 폭발은 외계인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낀 몇 명의 군인들이 저지른 짓이었고, 외계인의 도움으로 루이스와 이안은 목숨을 구했지만 이것을 명백한 공격으로 간주할 경우 어떤 대응이 돌아올지 몰라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져만 갑니다. 외계인도 더는 인간들과 마냥 우호적으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라도 한 건지 고도를 높여 올라간 사이 중국에서는 외계인에게 선전포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Said the aliens have 24 hours to leave Chinese territory or face destruction. 미국 역시 중국의 선제 공격에 따를 폭풍을 우려해 군대를 배치하는데, 바로 그 무렵에 이안은 외계인이 다급하게 뿌렸던 여러 개의 문자를 해석하는 데 성공합니다. One of 12. 이 문자를 온전한 메시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외계인이 착륙한 12개 지역의 나라들이 합심해서 연구해야 하지만 이미 당황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버리면서 정보 공유를 차단한 건 물론이고 연락조차 닿지 않아 이 사태는 점점 파국으로 치달아갑니다. They don't need an interpreter to know what this means. Russia just executed one of their own experts to keep their secret. 그렇게 위급한 찰나에 루이스는 딸과의 기억이 떠오른 데 이어 자신이 외계인의 우주선에 있는 환영을 보게 되자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수만을 막기 위해 무작정 외계인을 만나러 갑니다. 우주선으로 들어간 루이스는 필사적으로 외계인을 설득하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루이스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무기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발언에 당황스럽게 짝이 없었던 루이스는 하필 딸과의 기억까지 재차 떠오르자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I don't understand. Who is this child?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인 줄 알았던 루이스와 딸의 기억은 사실 미래였고, 외계인이 말한 무기란 바로 그들의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는 걸 뜻합니다. 마침내 이 모든 걸 깨달은 루이스는 웨버 대령을 설득해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We did our best, but it wasn't enough. 루이스는 이제 철수 명령까지 떨어진 마당에 자칫하면 일촉즉발이 벌어지게 될 상황에서 기필코 전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미래를 더듬습니다. 그 미래 속에서 루이스는 중국의 책임자인 샹 장군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그로부터 개인 전화번호를 전해받았죠. Now you know. 이것이 마지막 희망으로 작용하면서 루이스는 즉시 위성 전화를 훔쳐 샹 장군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물론 샹 장군은 터무니없거나 미친 소리로 받아들였겠지만 그럴 때를 대비라도 한 건지 자신이 전해준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면서 루이스의 부탁에 따라 공격을 멈춥니다. You told me my wife's dying words. 이래하여 지구는 가히 범우주적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루이스는 외계인을 만나던 순간부터 줄곧 함께했으며 자신의 남편이자 머지않아 갖게 될 딸의 아버지인 이안으로부터 고백을 받게 됩니다. Is meeting you. 당연히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루이스는 잠시 동안 고민과 갈등에 빠진 것 같았으나 이내 이안의 감정과 더불어 자신의 미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왕이면 나중에라도 본편을 모두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하지만 일단 줄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컨택트의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개념은 영화 속에서 루이스도 언급하는 바 있는 사피어 워프 가설입니다. 말 그대로 가설이라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피어 워프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규정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해하는 방식 등이 달라진다는 거죠. It's the theory that the language you speak determines how you think and 예를 들어 우린 무지개를 말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로 알지만 미국에서는 6가지로 나누는 경향도 있는 것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무지개를 이루는 색깔의 수가 다릅니다. 사실 애초에 무지개를 7가지로 나누게 된 기원에는 뉴턴과 기독교의 영향이 자리하는 데다가 실제로는 200가지가 넘으며 이마저도 색과 색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함부로 단정할 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초기에 특정한 원인이 작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던 대로 지금까지도 무지개를 편리하게 7가지 색깔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컨택트에는 이런 특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instead of English. Every conversation would be a game, every idea expressed through opposition. 만약 중국이 마작을 토대로 언어를 가르쳤다면 아무래도 마작이 게임의 일종인 만큼 모든 사고와 인식이 승패 따위의 경쟁을 중심으로 하게 될 거고 루이스는 그 여파로 말미암아 외계인이 호전적인 태도로 취할 수도 있다는 걸 염려한 겁니다. 컨택트는 이렇게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어가 달라진다면 사고의 획기적인 전환이나 확장도 가능하다는 컨셉을 따릅니다. 루이스가 외계인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시시각각 딸을 떠올리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루이스는 외계인의 언어를 차츰차츰 익히면서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말에 밝혀지면서 대단한 반전이 나오는데 제 평생 영화를 보다가 전율을 일으켰던 최고의 반전 중 하나가 컨택트입니다.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이 그랬던 것처럼 영화도 시작하자마자 동일한 장면으로 노골적인 복선을 던졌습니다. We are so bound by time, by its order. 저 대사를 듣고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바람에 을의 과거에 결혼했다가 딸을 잃으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걸로 지레짐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루이스가 유달리 우울하거나 침착해 보이는 것도 그로 인한 영향 때문인 걸로 받아들였던 것마저 대단히 경솔하고 섣부른 판단이었죠. 바꿔 말하면 시간의 순서에 얽매여 있다는 것의 표본이 다름 아닌 저였던 겁니다. 특히 후자는 전문용어로 쿨레셔프 효과 또는 몽타주 이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반영된 건데 쉽게 말해서 동일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어떤 이미지와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관객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영화가 편집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묘미 중 하나인 셈이죠. You just give me a chance. 어떻게 보면 컨택트의 반전은 저 유명한 식스센스의 트릭에 시간의 개념이 더해진 거라 충격이 더 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두 영화는 관객을 속이기 위해 치밀하고 지속적인 덫을 놓는 것보다는 그저 일순간 침묵한 것만으로도 관객 스스로 늪에 빠지게끔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컨택트의 경우는 반전을 단순히 기능적으로 소비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재와 주제에 부합하고 있었다는 걸 높이 사야 마땅합니다. 일전에 더 길티란 영화를 리뷰하면서 반전의 기능만이 아니라 역할까지 훌륭하게 제공했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컨택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는 루이스가 전에 없던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일반적인 시간의 틀과 정의를 허물며 경도되는 느낌을 각색과 편집으로 엮어 관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하는 데 이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에 대한 담론으로 귀결시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인과론과 목적론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과론은 시간의 순서처럼 어떤 일이 원인에 따른 과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반면 목적론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한 목적으로 원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선후관계가 반전된 거라 서로 대립되는 이론일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는 두 가지 다 공존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컨택트의 루이스는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삶의 태도가 인과론에서 목적론으로 바뀐 겁니다. I know what it is. What? It's not a weapon. It's a gift. 앞에서 보셨던 이 영화의 결말부는 그런 변화가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를 다급한 상황에서 루이스는 자신이 외계인을 만난 듯한 환영을 보면서 무작정 우주선으로 향하고 거기에서 알게 된 능력으로 사력을 다해 미래를 본 끝에 샹 장군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죠. 이 과정은 루이스가 인과론이 아닌 목적론에 충실했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를 보여줍니다. 만약 루이스마저 다른 사람들처럼 계속 인과론에 묶여 있었다면 인류는 절멸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Yes. Drop it! It's done. I'm done. 목적론을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바꾸면 운명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앞에서 컨택트의 결말을 보며 어? 하고 감탄사를 토하셨던 분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루이스의 딸은 병으로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루이스는 이 모든 걸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짧은 고민을 뒤로한 채 이안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루이스는 피할 수도 있었던 자신의 운명을 끝내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게 됩니다. 예컨대 사라 코너 등이 가진 노력을 기울였으나 터미네이터 3에서 기어코 심판의 날을 맞았던 것보다 더 심하게 컨택트의 루이스는 아예 운명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안 한 셈이 되는 거죠. 급기야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안은 루이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서 화를 내고 떠납니다. And he said I made the wrong choice. 터미네이터 등의 수많은 영화가 운명이나 미래 따윈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파했던 것과는 정반대라 놀랄 법도 한데 아마 딸이 병에 걸리는 것부터가 외계인과 만나는 과정에서 루이스의 몸에 생긴 부작용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딸의 죽음은 루이스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했던 수단으로부터 불가피하게 파생된 비극인 걸로 추정할 수도 있고 바야흐로 목적론적인 삶에 눈을 뜨게 된 루이스는 그 비극을 피하는 대신 비록 일시적일지언정 딸이 전해주는 행복과 함께 기꺼이 자신의 품으로 안아 간직하겠다고 결심합니다. And your poetry and all the other amazing things that you share with the world. 컨택트의 이런 결말은 노래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아모르 파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니체가 말한 용어에서 나온 아모르 파티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희로애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고 긍정하라는 뜻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순순히 정해진 운명을 따르란 걸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정확하게는 운명에 짓눌려 고통과 번뇌에 휩싸여서 자포자기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일컫는 게 아니라 루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인정하면서 오롯이 사랑하라는 걸 가리킵니다. 아마 이 노래가 상당히 신나는 분위기로 작곡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컨택트는 그 와중에도 자유의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여지를 남깁니다. 원작의 경우는 딸이 25살의 나이로 산에서 추락해 사망하지만 영화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원작대로라면 루이스가 딸이 산에 가는 걸 막아서 살릴 수 있었는데도 운명에 순응하느라 무기력하게 내버려뒀다고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에릭 헤리저러가 원작자인 테드 창에게 자신은 그게 싫다며 불가항력인 병사로 바꿨습니다. It has to do with a really rare disease. 그러므로 인해서 영화 속의 루이스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안과 결혼해 한나를 가지는 걸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발휘한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변화 속에도 여전히 딸을 잃는 슬픔까지 응당 껴안고 극복해야 하는 불변의 운명을 포괄하고 있으니 원작의 메시지에 자유의지까지 반영시킨 정말 영리하고 탁월한 각색입니다. Would you change things? 참고로 원작에서는 이 부분을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테드 창의 사설에 따르면 자유의지와 미래를 안다는 건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자유의지란 건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 내지는 착각인 것처럼 태생적으로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란 게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에릭 헤이저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각색한 것도 그렇고 제가 그걸 방금 극찬했던 것도 그렇고 둘 다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Like their ship or their bodies, their written language has no forward or backward direction. 이게 좀 복잡하거나 헷갈리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인과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알고 더 나아가 자유의지를 가지거나 자유의지가 있는 걸로 믿고 싶어 하지만 컨택트의 외계인처럼 목적론적인 관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의지란 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안다는 것이 삶을 강제한다는 의미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중립에 서서 보면 누가 더 행복하고 불행한지를 재단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삶의 형태를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혹자는 컨택트의 결말부를 보면서 타임 패러독스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 여행의 일종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서 동일한 부류의 영화가 수도 없이 저질렀던 오류 아닌 오류를 떠올릴 만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유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컨택트와 타임 패러독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ook at your brother. His head's gone. It's like he's been erased. 이건 순전히 제가 이해한 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타임 패러독스는 어디까지나 인과론적인 세계에서 통용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곳에서는 당연히 선후 관계가 중요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질 수밖에 없으나 테드 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동시론적인 의식 형태를 띠는 목적론의 세계에서는 타임 패러독스도 자유의지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컨택트에서 루이스가 깨우치게 되는 세계는 시작과 끝의 개념이 희미합니다. But now I'm not so sure I believe in beginnings and endings. 영화를 보면 이런 형태의 세계관이 몇 가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외계인의 문자는 우리와 달리 문장의 시작과 끝이 없는 원형이고 내 딸의 이름은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같은 한나입니다. 게다가 이 영화 자체가 수미상관처럼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루이스가 미래의 샹 장군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연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I called you, didn't I? Yes, you did. 장담할 순 없으나 그 지점에선 루이스가 아직 외계인의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했던 탓에 미래를 온전히 내다볼 수 없었고 미래의 루이스도 동일한 상태로 과거를 되돌아볼 수 없어 생긴 해프닝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서스펜스를 창출하는 장치로 쓰인 거겠지만 컨택트가 보여주는 현재와 미래는 시간 여행을 통해 오가는 게 아니라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타임 패러독스와는 무관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말 직전에는 미래에서 루이스가 딸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의 영향을 받아 해결하는 장면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컨택트는 궁극적으로 소통과 화합에 대해 얘기합니다. 주인공인 루이스가 언어학자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웨버 대령이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루이스가 언어학자로서도 어떤 캐릭터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Gaveston. He says it means an argument. What do you say it means? A desire for more cows. 저 장면은 루이스가 웨버 대령과의 첫 만남에서 제시했던 조건에 이어 언어를 해석함에 있어 고유의 문화와 환경 등을 이해하려는 태도까지 갖췄다는 걸 보여주면서 소통의 필수적인 절차와 과정이 무엇인지를 전달합니다. 반면에 웨버 대령과 헬펀 요원은 상명하복이 목숨과도 같은 정부기관 소속이라 루이스와의 협업에서 끊임없이 난항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함부로 속단하거나 저절하지 않으면서 외계인과 소통하는데 누구보다 신중을 기하죠. Our language, like our culture, is messy and sometimes one can be both. 루이스는 외계인에게서 무기라는 단어가 나와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마지막 순간에도 번역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언어학자로서 왜 이렇게 단어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지 말해주는 장면도 있으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걸로 예를 들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네요. Oh, no. Mother. 단어만 놓고 보면 요즘은 유치원생도 알 법한 어머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오역입니다. 저 대사가 나오는 장면까지 곁들여서 봤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도 단어만 가지고 번역하는 바람에 생겼을 명백한 실수였죠. Oh, no. Mother. 사실과는 다를지언정 좋은 일화로 소개했던 캥거루의 어원과 마찬가지로 루이스는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소통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넘어 다각도로 이해하고 연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의 헌신 덕분에 영화 속의 세상은 위기를 넘겼는데 과연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실 속의 우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컨택트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환기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거고 정보 공유를 차단했던 스크린으로 가득한 장면이 씁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적론은 다분히 종교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목적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여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성적인 사유를 탁월하게 발휘해야 한다고 했는데 외계인의 등장으로 혼란에 빠진 컨택트의 세상에서 이 조언에 부합해 루이스와 함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 이안입니다. 그의 대사 중에는 영화의 주제를 함축했다고 봐도 무방할 단어도 나오죠. Yeah? What trade? It's a non-zero-sum game. 제로섬 게임은 누군가가 얻은 만큼 다른 누군가는 잃어야 해서 결국 둘의 합은 0에 수렴한다는 이론입니다. 일각에서는 세상 만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컨택트의 후반부에서는 외계인이 지구를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모든 연락이 두절됐을 때 이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이 가진 정보를 먼저 공개해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도록 설득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행동으로 옮기진 못합니다.
The only way to reach them is to physically drive there and yell at the border guards, which we're doing, but it won't be fast enough. 영화 속에서는 루이스조차 포기하고 싶어 했을 만큼 소통이란 건 인류가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인 것처럼 만약 전쟁 같은 불화가 소통에 필요한 노력의 부족과 더불어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치부하는 시각에 기인한다고 보면 어떨까요? 저는 컨택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화 속의 세상이 혼란에 빠졌던 원인이 미지의 생명체인 외계인의 등장인 것처럼 현실 속에 우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Why? Hand it out to us in pieces. Why not just give it all over? What better way to force us to work together for once? 때로는 극에 지나친 나머지 타인을 향한 분노와 혐오를 일삼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맞다나 목적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인간이 가진 이성을 놓지 않고 선을 추구해 만인의 행복을 이루도록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에 몰두한다면 그 끝에서 우린 기적적으로 신인류의 도래 또는 신세계의 도래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